새벽 4시 편의점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하다. 유진은 계산대 앞에서 졸음을 참으며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새엄마라는 이름이 떴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쏟아졌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거기 있어? 당장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 돌려놓고 가. 내가 뭐 아니었었냐? 유진은 전화를 귀에서 떼고 한숨을 쉬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시계를 봤다. 퇴근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유진은 다시 선반을 정리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이었다.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섰다.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다. 군화였다. 낡고 흙투성이인 하지만 분명 남자용 군화.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장에는 새엄마의 빨간 구두와 슬리퍼만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커다란 검은 운동화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누가 왔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새엄마는 요즘 이상한 남자들을 자주 집에 데려왔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어두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낮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 유진의 손이 떨렸다. 불을 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순간 안방 문이 삐걱 열리며 새엄마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누구야, 누가 온 거야? 새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술에 취한 게 아니었다. 뭔가에 겁을 먹은 목소리였다. 유진이 거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를 봤다. 수척한 얼굴, 길게 자란 수염,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그 눈빛은 유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진을 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다. 아버지 민수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느릿느릿 걸으며 말했다. 유진아, 아빠가 이번 출장 다녀오면 내 대학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보너스도 두둑하게 나온대. 유진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요. 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착하긴. 그래도 아빠가 책임져야지. 둘은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줄게.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 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아빠가 없어도 이거 보면서 힘내. 알았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아빠, 꼭 무사히 돌아와요. 민수가 딸을 꼭 안았다. 당연하지.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수는 중동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건설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긴급 요청이었다. 계약 기간은 6개월, 위험 수당까지 포함하면 꽤 큰 돈이었다. 민수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아빠 잘 다녀올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당시 새엄마 선미는 민수와 재혼한 지 1년이 된 참이었다. 유진의 친엄마는 유진이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오랜 시간 혼자 딸을 키우다가 선미를 만났다. 선미는 친절했다. 아니, 친절한 척을 잘했다. 유진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민수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유진은 그걸 느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애써 외면했다.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나도 노력해야지. 출장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동 어국에서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으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1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유진은 TV 앞에서 얼어붙었다. 선미는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새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선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글쎄, 연락이 안 되니까 뭐라 말하기 힘들지. 그 말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지만 유진은 혼자 불안을 삼켰다. 3개월이 지났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현지 한국인 17명 중 12명은 구조됐으나 5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 강민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유진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아버지가 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선미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맞아. 사망 확정이래. 보험 처리는 얼마나 걸릴까?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빈소에는 민수의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조문객은 회사 동료 몇 명과 친척 몇이 전부였다. 유진은 하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 선미는 옆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 얼굴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선미는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했다. 민수가 가입한 고액생명보험, 상해보험, 해외 출장 특약까지 합쳐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선미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하지만 아직 유진은 몰랐다. 새엄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험금이 나온 건 장례식으로부터 한 달 뒤였다. 은행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선미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집에 일찍 들어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다. 유진은 거실 탁자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였지만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책장은 한 달째 넘어가지 않았다. 선미가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선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유진을 내려다봤다. 너 대학 갈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당연히 가야죠. 아빠도 원하셨고요. 선미가 코웃음을 쳤다.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1년에 1,000만 원씩 4년이면 4천만 원이야. 생활비까지 합치면 더 들고. 우리 집이 그런 여유 있는 집이야?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보험금이. 보험금? 선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게 내 돈이야? 그건 내 아빠가 나한테 남긴 거야.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가 수령인이라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미가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 계획을 말해줄게. 너 학교 그만둬.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은 딸 수 있잖아.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 계속해.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 알겠지?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왜긴 왜야? 선미가 유진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너 먹여 살리는 게 나야. 이 집도 내 명이고 통장도 내 거야. 내가 여기서 살려면 내 말 들어야지. 아니면 나가든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는 저한테, 내 아빠는 죽었어. 선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죽은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해. 현실을 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돈 벌어오는 것밖에 없어.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가 준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선미는 유진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퇴서를 대신 써서 제출했고 유진은 아침 7시부터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청소, 빨래,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무게는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창백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선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이 벌어온 돈을 가져가고 더 많이 일하라고 다그쳤다. 이번 달 알바비 150만 원밖에 안 돼? 다른 데 하나 더 알아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없었다. 선미의 생활은 점점 더 방탕해졌다. 보험금 3억은 빠르게 사라졌다. 명품 가방, 옷, 구두, 고급 화장품, 그리고 밤마다 술집, 호텔, 도박장. 선미는 이상한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낯선 남자 둘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선미는 그 사이에서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아, 유진이 왔네. 얘가 내 의붓딸이야. 인사해. 남자들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귀를 막았다.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6개월이 지났다. 유진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유진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힘들면 얘기해. 알겠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해 겨울, 선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정확히는 사기였다. 선미는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확실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며 사람들을 속였고 빌린 돈은 고스란히 도박과 유흥에 쓰였다. 유진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아도 어쩔 수 없었다. 유진에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선택권도 없었다. 1년이 더 지났다. 유진은 이제 20살이 됐지만 성인이 된 기쁨 같은 건 없었다. 생일날에도 케이크는커녕 축하 한마디 받지 못했다.
선미는 그날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넘어지며 현관 신발장을 쓰러뜨렸고 유진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유진은 물러섰다. 선미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유진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내 아빠, 그 멍청한 인간 진짜 잘 죽어줬어. 안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유진의 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선미가 비웃었다. 못 들었어? 내 아빠 덕분에 나 3억 받았다고. 고맙지도 않냐? 유진의 손이 떨렸다. 아빠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았다. 유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진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 새엄마는 처음부터 뭔가를 알고 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이후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선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아빠 덕분에 나 3억 받았다고. 그 말투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계획대로 된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새엄마는 처음부터 아빠의 죽음을 기다렸던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유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선미는 또 외출했다. 요즘 선미는 거의 집에 없었다. 낮에는 어디론가 나가고 밤늦게야 술에 취해 돌아왔다. 유진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선미가 없는 동안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진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바로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선미의 방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떨렸다. 이러면 안 돼. 만약 걸리면. 하지만 유진은 문을 열었다. 선미의 방은 어질러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쇼핑백과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비싼 화장품들이 가득했다. 바닥에는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술집 쿠폰 등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유진은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다. 첫 번째 서류는 보험 가입 증서였다. 피보험자 강민수 수익자 박선미 보험 금액 2억 원 가입일 2021년 2월 14일. 유진의 눈이 커졌다. 2021년 2월. 그건 아버지가 중동으로 출장을 떠나기 딱 한 달 전이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또 다른 보험 증서였다. 해외 출장 상해보험 보험 금액 1억 2천만 원 가입일 2021년 2월 20일. 유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왜 아빠가 출장 가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보험을? 세 번째 서류는 계약서였다. 업무 협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하단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읽던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위험지역 출장 동의서, 긴급 상황 시 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아버지는 위험지역이라는 걸 알고 출장을 갔던 것이다. 아니, 알면서도 가게 만들어진 것이다. 유진은 서류를 더 뒤적였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출력물을 발견했다. 선미와 누군가의 대화였다. 2021년 1월 28일. 선미 계약 확인했어. 보험 가입도 다 됐고. 최진혁 좋아. 출장 일정은 3월 중순으로 확정됐어. 선미 정말 문제 없는 거 맞지? 최진혁 걱정 마. 그쪽 상황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니까 만약에 일이 터지면
자연스럽게 처리돼. 선미 알았어. 그럼 계획대로. 유진은 숨이 막혔다. 다음 장을 넘겼다. 2021년 5월 3일. 최진영 뉴스 봤어? 내전 터졌어. 선미 연락은? 최진혁 당연히 안 되지. 완벽해. 선미 그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 최진혁 응. 사망 확정 나오면 보험금 처리하고 우리 약속대로 나눠 갖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2021년 8월 12일 장례식 다음 날. 선미 보험금 나왔어. 3억 2천. 최진혁 축하해. 내 몫은? 선미 지금은 좀 조용히 해. 나중에 줄게. 최진혁 약속 지켜. 안 그러면 너도 알지? 선미 알아. 걱정 마. 유진은 서류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새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아니, 죽게 만들었어. 모든 게 계획이었다. 보험 가입, 위험 지역 출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선미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유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돌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원래대로 정리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선미가 알게 되면?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진은 혼자였다.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날 밤 선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유진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선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씨 돈 다 어디 갔어? 유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노크 소리. 야, 유진아. 자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달 알바비 아직 안 줬지? 내일 아침에 통장 갖다 놔. 알았지? 유진은 눈을 꼭 감았다. 선미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대답 안 해? 하지만 유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선미는 혀를 차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앙상한 뺨. 나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유진은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자. 선미가 한 일을 세상에 밝히자.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날부터 유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미가 없을 때마다 방을 뒤졌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문자 메시지 내역, 보험 증서, 계약서 모두. 그리고 선미가 통화하는 내용도 몰래 녹음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진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경찰서에 가자. 이걸로 새엄마를 고소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유진을 불렀다. 강유진 씨 맞죠? 낯선 남자였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유진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이정우 쿠스건설 해외사업부. 유진의 눈이 커졌다. 혹시 아버지 회사?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강민수 씨의 선배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얘기요? 이정우가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우는 유진을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다. 3년 전 민수 씨가 중동으로 출장 갔을 때 저도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기 직전 본사 긴급 소환으로 먼저 귀국했죠.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민수 씨는 남아서 현지 직원들 대피를 도왔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무장단체의 기습이 있었고 17명의 한국인이 실종됐죠. 이정우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정부는 6개월 뒤 5명을 사망으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시신이 확인된 건 3명뿐이었어요. 나머지 2명, 그중 1명이 민수 씨였는데 사실 시신도 없이 사망 처리된 거예요.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단정할 순 없어요. 이정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들은 정보가 있어요. 중동 어국의 난민 수용소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잃은 상태로 3년째 그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확인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DNA 검사, 현지 방문, 신원 확인 절차. 이정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 씨 사망 처리가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최소 1년은 실종 상태로 두는데 6개월 만에 사망 확정이 났거든요.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선미가 일부러 빨리 사망 처리를 시킨 거야? 선미 씨 그러니까 새어머님과 연락해 보셨어요? 이정우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새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그리고 유진은 선미가 한 일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정우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명함을 받아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선미가 알게 되면?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불이 켜져 있었다. 선미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는 선미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유진이 왔네. 인사해. 이분은 김 사장님이야. 남자가 유진을 보며 웃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다. 야, 잠깐. 선미가 유진을 불렀다. 이번 달 알바비 통장에 넣었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150만 원이요. 선미가 혀를 찼다. 겨우 그것밖에? 다른 데 더 알아봐. 밤에 시간 남으면 대리운전이라도 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유진이 멈춰섰다. 선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요즘 내 태도가 왜 그래? 누가 봐도 딱 불만 있는 표정인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정우가 한 말, 선미가 숨긴 비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새엄마. 유진이 선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보험 가입하신 거 알고 계시죠?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뭐, 2억짜리 생명보험이랑 1억 2천짜리 해외 상해보험. 아빠가 출장 가기 딱 한 달 전에 가입하셨잖아요. 선미의 눈빛이 변했다. 너 내 방 뒤진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미가 다가왔다. 감히 내가 내 방을. 아빠를 이용한 거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거죠? 아빠가 위험한 곳으로 출장 가게 만들고 보험 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던 거죠? 선미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찰싹 유진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선미가 유진의 멱살을 잡았다. 증거라도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유진은 쓰러졌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증거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선미 씨가 누군가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보험 증서, 계약서 전부. 사진 찍어뒀어요. 선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너. 그리고 아빠가 살아계실 수도 있대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중동 난민 수용소에 한국인 남성이 있대요. 기억을 잃은 채로.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아빠라면. 닥쳐. 선미가 소리를 질렀다. 내 아빠는 죽었어. 시신은 없어도 정부에서 공식 사망 확정했다고. 왜 그렇게 확신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혹시 선미 씨가 아빠가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선미가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선미가 유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유진은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거 내놔. 싫어요.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끼어들었다. 야야, 진정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손에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다. 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게 다 내 아빠 때문이야. 그 멍청한 새끼가 진짜 죽었어야 했는데. 유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목걸이를 꺼냈다. 아빠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유진은 목걸이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만약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꼭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유진은 집을 나왔다. 작은 배낭에 옷가지 몇 벌과 휴대폰, 그리고 아버지의 목걸이만 챙겼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선미가 깨어나기 전에 떠나야 했다. 유진은 이정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를 찾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선미가 한 일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같은 시각, 선미는 술에 취한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조심해. 민수가 돌아올 수도 있어. 선미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강민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유진은 이정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3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두드리자 이정호가 나왔다. 왔군요. 들어와요. 사무실 안은 좁았지만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이정호는 유진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료를 펼쳤다. 어젯밤 연락받고 바로 움직였어요.
국제구호단체 쪽에 확인해 봤는데 이 사진 좀 보세요. 이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흐릿한 사진이었다. 난민 수용소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 그 안에 수척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숨이 멎었다. 이 사람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이, 체격, 그리고 이 흉터. 이정우가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왼쪽 팔에 긴 흉터가 보였다. 민수 씨 왼팔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정말 아빠일 수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남성은 기억을 완전히 잃었대요. 이름도 국적도 기억 못해요. 그냥 잔이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유진은 사진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길게 자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해요. 유진 씨 샘플과 대조하면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정우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현지까지 가는 비용, 검사 비용, 그리고 만약 본인이 맞다면 귀국 절차까지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해요. 유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1,000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알아요. 이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박선미 씨가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는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민수 씨가 살아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부정 수령이에요. 법적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죠. 그 돈으로 아버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미는 그 돈을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이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해요. 유진 씨가 찍어놓은 증거 사진들, 그거면 충분해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선미를 고소한다. 법정에 선다. 그 모든 과정이 두려웠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하겠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날 오후 유진과 이정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보험 사기 혐의로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일단 박선미 씨 소환하겠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선미였다.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다.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유진은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정우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선미 씨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일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경찰이 선미를 소환했지만 선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 가입은 남편이 직접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건 조작된 거예요. 의붓딸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선미는 변호사까지 고용했다. 그리고 오히려 유진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3년간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법정 싸움은 길어졌다. 유진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선미 측 변호사는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문자 내역은 단순히 보험금 처리 과정을 논의한 것일 뿐 살인 계획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강민수 씨는 정부에서 공식 사망 확정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를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유진은 절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진은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법정 싸움은 지지부진했고 아버지를 찾을 방법도 막막했다. 어느 날 밤 이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중동 구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성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대요. 유진의 심장이 멎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냈대요. 이름도 떠올랐다고 해요. 이름이 뭐래요?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수.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가 살아계셔. 지금 귀국 절차 밟고 있대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유진은 울면서 웃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닷새 후 인천공항. 유진은 이정호와 함께 입국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가 준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척하지만 또렷한 눈빛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민수였다. 유진은 그 순간 달려갔다. 아빠. 민수는 딸을 보자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벌렸다.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빠.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탄 후 민수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전이 터진 날 나는 현지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무장단체에 붙잡혔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탈출 시도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지. 민수가 머리 옆 흉터를 가리켰다. 그 후로 기억을 잃었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조차 몰랐어. 그렇게 2년을 보냈고 겨우 탈출해서 난민 수용소로 갔지.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한 달 전쯤 갑자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내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유진아, 우리 딸.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에 가고 싶었어. 너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귀국 절차를 밟았지. 유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진아, 선미는 어디 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빠, 선미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미가 한 일, 보험금, 학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점점 더 세게 쥐어졌고 턱선은 굳어갔다. 그 여자가 그런 짓을.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민수가 이정우를 돌아봤다. 지금 바로 그 집으로 가주세요. 밤 10시 낡은 빌라 앞. 민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유진이 뒤따랐다. 현관문 앞에 섰다. 민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들렸다. 소파에는 선미가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섰다. 선미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TV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수를 봤다. 술잔이 손에서 떨어졌다. 당신 살아있었어? 선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입술이 떨렸다. 민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선미. 선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고 싶지 않나?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살아있는 줄. 거짓말. 민수가 선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죽기를 바랐지. 아니, 죽게 만들려고 했지.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당신이 한 모든 일 세상에 밝혀질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경찰이 거실로 들어서자 선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선미는 소파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영장을 꺼냈다. 박선미 씨,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선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3년 전 당신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 전부 복구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찾았지. 선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누구를 찾았다는 거야? 당신 공범. 내 옛 동료였던 최진혁.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 이미 경찰에 자백했어. 당신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보험금 계획, 내가 위험 지역으로 가도록 출장 일정을 조작한 것까지. 전부 다. 선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지. 재혼한 지 1년 만에 고액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위험지역 출장을 부추기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어.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그것도 당신을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선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경찰이 선미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일어나세요. 선미는 끌려가면서도 민수를 돌아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선미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거실에는 민수와 유진, 그리고 이정우만 남았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진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빠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3년 동안 나는 집에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어. 내가 보고 싶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없는 사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힘들었잖아요. 민수가 딸을 꼭 안았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선미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보험금 환수 소송을 준비했다. 민수가 살아 돌아온 이상 선미가 받은 3억 원은 전액 부정 수령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범 자백, 문자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수 씨가 생존해 계시니까요. 보험금은 대부분 환수 가능할 겁니다. 대부분이요? 네. 선미 씨가 이미 상당 부분을 소비했다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압류, 급여 차압 등으로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선미는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선생님, 제가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범의 자백, 물증, 그리고 피해자 생존까지 보험 사기죄로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선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만약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강민수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주세요. 선미가 애원했다. 제발이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 선미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험금 전액 반환, 추가 위자료 지급, 그리고 유진에게 정식 사과. 민수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다. 유진이 옆에서 물었다.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딸을 봤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선미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선미 때문에 시간을 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선미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유진이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강제 노역 혐의 추가해 주세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재판은 3개월 후 열렸다. 법정에는 민수와 유진, 이정호, 그리고 방청객들이 가득 찼다. 선미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진술을 했다. 피고인 박선미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비록 살인 미수로 그쳤으나 보험 사기,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선미를 향해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선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민수와 유진을 봤다. 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민수 씨를 이용했고 유진이를 학대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선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1년은 진짜였어요. 유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 선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박선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와 유진은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따스했다. 유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선미 마지막 말 진심이었을까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민수와 유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2층짜리 빌라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다. 보험금 환수 소송은 승소했고
선미가 남긴 재산과 앞으로의 급여 일부로 장기 상환 계획이 수립됐다. 전액 회수는 어렵지만 민수와 유진이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민수는 예전 회사로 복직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해외 사업부가 아닌 국내 프로젝트 팀으로 배치됐고 민수는 그 결정에 감사했다. 더 이상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더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유진은 20살 청년답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와 유진은 한강 둔치를 걸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기 전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다. 유진은 목에 아버지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펜던트는 수리를 거쳐 새 것처럼 반짝였다. 아빠, 여기 기억나요? 유진이 벤치를 가리켰다. 여기서 같이 떡볶이 먹었잖아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잊겠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 건너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다. 유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다시 보고 싶었으니까.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요.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수가 딸을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유진이 밥을 지었다. 작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리 실력이 늘긴 늘었나 보네.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문득 물었다. 유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민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꿈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유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유진은 이정호를 만나러 갔다. 이정호는 여전히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진이 문을 두드리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진이.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유진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정호는 선물을 받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빠 못 찾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정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다. 민수 형이 좋은 딸을 뒀구나. 유진도 미소를 지었다. 그해 여름 유진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복지학과 합격이었다. 유진은 통지서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붙었어요. 민수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외식을 했다.
작은 고깃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식사였다. 고기를 구우며 민수가 말했다. 유진아, 대학 가면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았지? 네, 아빠.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얘기해. 이제 아빠가 옆에 있잖아.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야. 내가 있어서 아빠도 행복해. 가을이 왔다. 유진은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동아리 활동도 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장으로 올라갔고 후배들을 잘 이끌었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쉬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겐 가장 소중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와 유진은 작은 트리를 집에 장식했다. 트리 아래에는 서로를 위한 선물이 놓여 있었다. 유진이 민수에게 선물을 건넸다. 아빠,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예요. 민수가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고마워, 유진아. 민수가 유진에게도 선물을 건넸다. 나도 준비했어. 유진이 열어보니 작은 시계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민수가 말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만 남았어. 유진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아버지를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유진아. 그날 밤 눈이 내렸다. 민수와 유진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봤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세상을 덮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행복해요? 민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응, 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유진도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천천히 눈 속에 묻혔고 앞으로의 희망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길을 밝혀주세요.